안녕하세요. 저는 바닷가에서 낚시꾼들 상대로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원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바닷가에서 살면서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도망 오듯이 쫓겨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곳에 자리 잡은 걸 후회하진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다행이다 여기고 있죠. 세상에 미친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악질 중에 악질인 인간을 2명이나 상대해본 저로선 솔직하게 절에 들어가거나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게 더 안심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네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봐요. 미친놈 중에 미친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의 첫 번째 미친놈은 새아빠였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랑 저를 버리고 떠난 다음 엄마가 새로 데리고 온 아빠였죠. 그때가 제 나이 8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엄마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챙겨 들어가게 된 곳이 새아빠의 집이었어요. 엄마랑 단칸방에 살다가 아파트에서 살게 됐을 때 얼마나 좋던지. 겨울에 집안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아파트 근처에 슈퍼도 있고 빵집도 있고 학원도 있어서 정말 많이 신기했어요. 별천지에 온 것 같았죠. 게다가 자상한 아빠까지 생겨서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새아빠는 엄마와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새아빠 역시 이혼을 했고 자식도 하나 있었는데 전 부인이 키우고 있었죠. 그 딸은 저보다 3살 많은 언니였는데 딱 한 번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언니가 생겨서 좋았던 저와 달리 무슨 벌레 보듯 하는 언니의 차가운 시선에 저는 상처받고 말았고 그날 이후 한 번도 그 언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엄마, 지난번에 놀러왔던 언니는 안 와? 왜? 그 언니 보고 싶어? 응,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나는 언니가 좋아. 우리 집에 자주자주 왔으면 좋겠어. 언니가 공부한다고 바쁘대. 나중에 놀러오라고 해볼게. 응, 알았어. 경란이는 아빠 생겨서 좋지? 응, 아빠 정말 나한테 잘해줘. 맨날 나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래? 응, 오늘 아침에도 아빠 입에 뽀뽀해줬어. 입에? 응, 아빠가 해달라고 했어. 경란아, 그 입에는 하지 마. 알았지? 볼에다가 해줘. 왜? 엄마 말 들어. 알았지? 응, 알았어. 아빠 입에 뽀뽀를 해줬더니 엄마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입에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받았고요. 그땐 엄마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영문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죠. 아무래도 아빠가 저에게 가지는 관심이 그저 딸에게 갖는 관심과는 다르다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셨겠죠. 불행히도 엄마의 그 감은 맞아떨어졌어요. 새아버지는 저에게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이미 나이가 9살이나 됐는데 앉을 때 꼭 자기 무릎 위에 저를 앉히고 손으로는 귀엽다며 제 엉덩이를 주물럭거렸어요. 어리다고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그 느낌이 싫었고 엄마도 보기 싫어했어요. 경란아, 밑에 앉아. 아빠 다리 아프시잖아. 아니야,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힘들게 왜 그래요? 이제 키도 커서 제법 무거워.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경란아, 이리 와서 콩나물 좀 다듬어줘. 당신 배고프죠? 내가 빨리 밥 해줄게요. 에이씨, 사람 기분 잡치게. 왜 그래요? 됐어! 밥 안 먹어! 어디 가요? 밥 다 됐는데. 너 같으면 범죄자 취급하는데 밥맛이 나겠냐? 썩을! 여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밥 다 해가. 너 나 많이 먹어! 에이씨!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셨고 그 밤 술 취해 늦게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 손에 엄마는 맞았어요.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면 사정없이 따귀를 때리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자다가 깨서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며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불행한 엄마의 결혼 생활이. 그전엔 그래도 새 식구 마주보고 웃기도 했지만 새아버지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집안에서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늘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긴장의 연속이었고 웃음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도 없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새아버지의 시선은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자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온몸에 뱀이 기어다니는 것 같고 무섭고 두렵기만 했죠.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걸 절대로 피했어요. 수업이 일찍 마쳐도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꼭 밖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왔죠. 아버지 일하는 게 3교대 근무라 낮에도 집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있을 때만 집이란 곳이 저에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몇 년씩 계속된 그런 두려움들은 어느 순간 증오로 변했어요. 그래서 새아빠는 죽일 듯이 밉고 싫었고 또다시 혼자 되기 싫어 참고 사는 엄마는 너무 불쌍했어요. 애초에 나와 엄마를 아빠가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버리고 간 아빠도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한창 예민할 시기에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저를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살게 했어요. 학교 공부도 어렵고 친구들과도 원만하지 않고 집에서는 새아버지와 계속 대치 상황이 되니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얼른 어른이 돼서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됐죠. 순간순간이 너무 끔찍했던 학창시절,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성인이 되면 일자리 구해서 무조건 집에서 나갈 생각으로 나름 계획을 세워뒀던 어느 날, 수업이 일찍 끝나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마침 용돈도 떨어져 뭘 사 먹을 수도 없고 해서 집에 들어가게 됐죠. 새아버지가 낮근무를 하는 날이라 괜찮을 거라는 판단 하에 움직인 거였어요. 집에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냉장고에서 먹을 걸 찾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엄마 일찍 왔어? 엄마 아니고 아빠지. 아버지 오셨어요? 너는 아빠를 보고 왜 겁먹은 표정을 짓냐? 기분 나쁘게. 네?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릴 땐 아빠 무릎 위에서 놀던 녀석이 오랜만에 아빠가 안아줄까? 술에 잔뜩 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시선은 또렷했고 원하는 게 뭔지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하고 뚫어져라 새아버지를 쳐다보고만 있었고요. 이리 와봐, 내 사랑하는 딸. 저더러 사랑하는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는데 코에 술 냄새가 확 끼쳤고 목덜미에 닿는 더운 숨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죠. 움직여야 했어요. 움직여서 도망가야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감싸는 순간 저는 양손으로 새아버지의 가슴을 있는 힘껏 밀었어요. 과당. 이년이! 뒤로 넘어진 아버지는 식탁에 머리를 찍고 바닥에 뒹굴었고 곧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 몸에서 나는 피가 그렇게 시뻘건색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새아버지는 저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저는 핸드폰만 손에 든 채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디가? 이년아, 거기 안 서! 서란 말이야! 아버지가 뒤따라 나와 제 목덜미를 낚아챌까 무서웠어요. 눈물이 터져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아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 달렸고 미친년처럼 그렇게 달리다가 집에 오는 엄마와 마주쳤죠. 경란아, 너 왜 이래? 엄마 너무 무서워. 왜? 그 인간이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 엄마. 엄마는 우는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엄마의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그때서야 진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아버지 머리에서 흐르던 피가 떠올랐고 저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울먹이며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고 엄마는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잠시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죠. 엄마 손에 끌려가다시피 하며 집으로 가니 집안은 조용했어요. 살펴보니 아버지는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드셨고 피가 흐르는 머리에는 수건으로 싸매 놓으셨더군요. 저는 곧장 방 안에 들어가 방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엄마는 피로 난장판이 된 거실과 부엌을 치우셨고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거실 한켠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코골이만이 집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죠. 그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발칵 뒤집혔어요. 피가 나던 머리는 다행히 아물어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서 꼬매야 할 정도로 살이 벌어져 있었어요. 거울로 상처를 확인한 아버지는 눈이 돌아 저를 어찌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다리에 매달려 아버지를 말렸어요. 너 이리 와! 감히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놔?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둬! 이건 놔! 내 다리 놓으라고!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경란이 아직 어리고 잘 몰라서 그래요. 제발 나한테 화풀이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까지 키워주는 애는 모르고 내 머리 박살을 내놔? 배은망덕한 년, 너 따위 필요 없어.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파랗게 질린 저는 책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등 뒤로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엄마의 울음소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들렸죠. 미칠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터질 듯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엄마는 일을 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학교 마치고 곧장 집으로 오라는 엄마의 전화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께 맞았는지 눈이 퉁퉁 붓고 퍼렇게 멍든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는 체념한 표정으로 힘없이 앉아 계셨는데 저에게 통장을 하나 내미셨죠. 네 통장이야. 엄마가 일하면서 얼마씩 모아둔 거. 엄마, 이걸 왜...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가 이런 소리해서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방 구해줄 테니까 따로 살자. 같이 살다간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엄마가 걱정이 많이 돼. 내가 조심하면 안 돼? 나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제발 엄마, 나 버리지 마. 경란아,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널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에게 매달려 울어봤지만 엄마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걸 겨우 말려놨다며 엄마는 제가 해코지 당하는 게 제일 두렵다고 했죠. 엄마, 그럼 우리 나가자. 우리 둘이 살면 되잖아, 응? 경란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얼굴은 맞아서 퉁퉁 부은 채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죠. 제가 엄마를 도와줘야 했어요.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결정에 제가 따라주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 그 근처에 집을 구했는데 엄마가 살림살이들을 다 사주셨어요. 이불 1개, 베개도 1개, 슬리퍼도 1개. 어릴 때부터 엄마와 늘 함께였기에 우리는 뭘 해도 2개였는데 하나씩만 놓여있는 걸 보면서 드디어 혼자라는 게 실감이 났죠. 문단속 잘하라며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엄마는 떠났고 혼자 남은 저는 펑펑 울었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렀어요. 혼자만의 생활이 시작됐죠. 하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나를 지키고 싶었다면 나랑 같이 그 집에서 나왔어야지. 왜 나만 홀로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슬픔은 곧 증오로 변했고 엄마가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던 나날들, 그 속에서 억울했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싫었어요. 학교도 싫고 친구도 싫고 엄마도 싫고 세상에서 나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분이 자꾸만 들었죠.
결국 저는 어리석게도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살던 월세방을 빼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잠적을 해버렸죠.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이제는 엄마와 다르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두려웠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눈치만 봤던 저였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 나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란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그렇게 앞만 보며 살아온 시간이 12년이 흐르고 저는 어느새 30살이 넘은 나이가 됐어요. 그동안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직장 생활도 계속했죠. 학력이 모자라 겨우 사무실 보조 일만 하며 지냈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히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낮엔 사무보조 일을 하고 밤에는 사이버 대학 공부도 했죠. 고학력인 사람들 속에서 사니까 무시당하는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대놓고 가방끈 짧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은근히 느껴지는 선이 더 기분 나빴어요.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무시하고 그래서 대학 졸업장도 따야겠다 마음 먹고 없는 돈 쪼개서 사이버 대학에 갔죠. 공부는 어려웠지만 졸업장만 따면 되니 겨우겨우 진도 따라가며 공부를 했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이 하나 없어도 괜찮았어요. 예전과 달리 마음 편히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었고 월급날에는 날 위해 치킨에 맥주 한 잔은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요. 사무실 사람들 다 자기 잘난 줄 알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제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했어요. 그 좌절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나는 그 좌절의 순간을 이겨냈고 나 스스로 현재의 내가 됐다는 그 자부심, 그게 저의 자존심이었어요. 직장에서는 사무보조, 말 그대로 보조하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 존재감이 크지 않았어요. 딱히 중요한 직책이 아니잖아요.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그런 사람이라 무시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한 사람은 저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생긴 건 순한 양처럼 통통한 체격에 순진무구한 표정의 남자였어요. 남성미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외향이었죠. 그래서인지 여직원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종종 보였고 남직원들과는 쉬는 시간에 휴게실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저에게 먼저 호의를 건넸죠. 이거 드세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사무실 사람들 사탕 다 주고받았는데 경란 씨는 사탕 받았어요? 네, 몇 개... 그랬구나. 제 것도 받아주세요. 경란 씨 주려고 샀는데. 고마워요. 별거 아닌데요 뭐. 바쁘죠? 오늘 보니까 복사지가 장난 아니던데. 힘내요.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트데이라도 사탕 한두 개 받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에게 사탕 다발을 주더군요. 일부러 저를 주려고 샀다는 말에 살짝 감동까지 받았고요. 누구 하나 저한테는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살짝 기분이 들뜨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흔들며 감정 정리를 했죠. 그냥 같이 사무실 쓰니까 이러는 거다. 나한테 별다른 감정은 없을 거다. 그렇게 여기면서요. 또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겠어요. 그저 친절이고 호의인데 제가 오해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그 사탕 다발이 그저 친절이고 호의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매일 저에게 간식을 갖다 줬거든요. 하루는 샌드위치, 하루는 커피, 하루는 초콜릿. 그가 저에게 준 간식이 서랍을 채워가고 있었고 남들과 다른 호의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한테 이런 거 왜 주세요? 경란 씨 주고 싶어서요. 왜 주고 싶은데요? 그냥 챙겨주고 싶은데.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부담 갖지 말아요. 내가 원해서 주는 거니까. 퇴근 후에 저를 따라온다거나 받기 싫은데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간식 챙겨주는 것 딱 거기까지였죠. 그래서 헷갈렸어요.
이 사람이 저희가 무엇인지 걱정되다가도 설레기도 하고 좋다가도 또 걱정이 되고 그렇게 이상한 기분으로 시간은 계속 흘렀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죠. 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제 생일인데 그 사람이 비싼 핸드로션 선물을 해주더군요. 향수로 유명한 브랜드 회사 제품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생일이죠? 오늘이요? 어머, 제 생일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생일이라고 말한 거 체크해뒀거든요. 생일 선물 챙겨주려고. 제 생일을 왜 체크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경란 씨 좋아하는 거. 네? 이제 눈치챌 법도 하지 않아요? 어떤 남자가 관심도 없는 여자한테 매일 간식 주고 생일 선물 줘요.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아, 네.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 생일이잖아요. 내가 맛있는 저녁 사주고 싶은데. 평소에 저였다면 절대로 그 말에 호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잖아요. 잊고 있던 생일이 그날이라는 걸 알고는 혼자 집에 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선뜻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 우리는 같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를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가보는 비싼 식당에서 스테이크라는 음식도 처음 먹어봤죠. 저를 위해 와인도 주문해서 같이 잔을 부딪히며 건배도 했고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맛도 모르는 음식을 즐겼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마치 공주라도 된 것처럼 들뜨고 좋았죠. 와인을 마셔서 그런지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이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이더군요. 저를 정중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을 뺏기고 말았고요.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퇴근 이후 그 사람과 맛있는 것도 먹고 주말이면 교회로 놀러도 가고요. 그러는 동안 저를 대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조심스러워 거부감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조금 남아있던 저의 경계심은 모조리 사라지고 그 사람을 어느새 좋아하기까지 하게 됐죠.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런 제 마음을 들켰는지 얼마 뒤 그 사람이 고백을 했고 우리는 연인으로까지 발전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즐거웠어요. 혼자 살면서 늘 외로움이 저를 따라다녔는지 그런 외로움도 없었어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많이 좋아하고 의지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1년 정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정말 많이 기뻤어요. 평생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혼자 살 생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의 프로포즈로 생각지도 않은 고민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그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도 갔죠. 다른 사람의 부모님과 이야기는 처음 해봤는데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외아들이라 조금이라도 나은 혼처에 장가 보내고 싶을 텐데도 제 배경 같은 건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요. 특히 시어머님 되시는 분은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도 해주셨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불현듯 엄마 손의 온기가 느껴져서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모르는 우리 엄마. 나 없이 잘 살고 있는지, 새아빠한테 맞고 지내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으니 연락을 드리긴 할 텐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죠? 용기를 내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그동안 연락처가 없어진 건 아닌가 불안해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제 기우였죠.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 누구? 경란이니? 경란아, 엄마 잘 지냈어? 이거 사, 연락도 다 끊고 너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잘 지냈지. 엄마는? 나도 잘 있어. 목소리가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엄마는 제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셨고 저 또한 오랜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엄마께 결혼 소식을 전하고 결혼식에 참석해 주십사 했죠. 엄마는 당연히 참석하신다고 했고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엄마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새아버지와 아직 같이 살고 계셨는데 새아버지는 술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시더군요.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산다고 했어요. 제가 잠적 후 혹시나 더 힘들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뿌듯한 저였고요. 양가 어른들 모두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 저희는 문제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유부녀가 됐죠. 혼자 힘들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모두 청산하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핑크빛 미래를 꿈꿨어요. 당연히 행복했고 제가 가져보지 못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남편 또한 제 배경 따위 의식하지 않고 저라는 사람을 봐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행복은 그리 쉽게 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은 사람이었는데 사람 좋아 보이는 그 가면 속에 다른 모습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자신의 본 모습이 그 안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저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게 조금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남직원들과 한마디만 해도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자식이 너한테 좋아한다고 하느냐, 혹시 둘이 연락처도 주고받았느냐 하는 질문들을 퍼부어댔어요. 단순히 일적인 대화만 몇 마디 했을 뿐인데도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는 했죠. 그래서 일할 때 남편 의식을 좀 많이 했어요. 되도록이면 다른 직원들과 말을 안 섞으려고 신경을 썼는데 그렇다고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딴에는 억울한 점도 있고 질문이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싸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호식씨, 대체 왜 이래? 자꾸 이러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 미안해. 나는 질투가 나서 그래. 다른 놈이랑 너랑 같이 있는 걸 보는 것도 너무 싫어. 그러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 어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미안해. 응?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몇 번이나 싸우는지 몰라? 알지. 다시는 안 그럴게. 자기야, 미안해. 화가 나다가도 제가 너무 좋아서,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또 많이 외롭게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느 정도는 저에게 집착해주는 게 좋기도 했는데 도가 지나칠 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혼인신고를 하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안 자고 뭐해? 깼어. 얼른 자, 나도 자려고. 방금 내 핸드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내 거야. 이거 내 건데? 내가 헷갈렸나 보다. 미안해. 얼른 자자, 누워. 핸드폰 기종이 다른데 헷갈릴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게 맞죠. 제가 잠든 사이 비밀번호를 풀어서 핸드폰을 뒤지는 걸 제가 몇 번이나 깨서 봤거든요. 남편이 보면 안 되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허락 없이 보는 거니까요. 게다가 안 봤다고 잡았더니 더 기분 나쁘고요. 내가 믿음을 못 줬나 싶어 아예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지 않고 그냥 둔 적도 있었어요. 뭔가 불안해서 일어나 싶어서 믿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직장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혼하면서 일을 관뒀는데 남편이 신경 쓰는 남자가 회사 사람뿐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다 타겟이 됐어요. 집 앞 마트 사장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이웃, 배달 오는 배달 기사님까지 인사차 한마디라도 주고받으면 저를 달달 볶으면서 무슨 사이냐고 확인을 했죠. 이러니 갈수록 제가 안 미치고 백일까요? 게다가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제 속옷도 제 마음대로 사지를 못했어요. 원하는 디자인, 좋아하는 색깔의 똑같은 속옷만 죄다 사서 제 서랍에 넣어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다른 걸 입고 싶다고 해도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해준 대로만 입길 바랬죠. 남편의 과한 행동에 마치 내가 인형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며 남편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죠. 감옥 아닌 감옥 같은 신혼집에 살면서 저는 점점 갑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게 무슨 행복한 결혼 생활이냐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싸우기는 싫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임신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 있으니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날짜 확인도 하고 몸에 좋은 영양제도 먹으면서 임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뭔가 뚱한 표정이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단 소리였죠. 그러더니 며칠 뒤에 집에 와서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기 안 가질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기를 안 가진다니. 나는 우리가 멀어지는 게 싫어. 당신이랑 나 사이에 자식이 생기는 건데 뭐가 멀어진다는 거야? 나는 당신의 사랑이 아이에게 가는 게 싫어. 뭐? 그래서 아기 안 가질 거야. 오늘 나 수술 받고 왔어. 여보, 수술이라니. 당신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상에, 저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정관 수술을 받고 왔다는 남편의 말에 기절할 땐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 중요한 수술을 아내인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하다뇨. 그리고 그 이유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를 냈죠. 점점 남편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화를 내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이 저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만 하고 자기 서재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내가 오냐 했더니 내 아들 모함까지 하니? 어머님, 아무리 내 아들이 너를 더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니다.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과분한 사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시끄럽다. 지혜 못 가지는 걸 갖고 감히 내 아들 탓을 해? 당분간 전화하지 마라.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괘씸하기는. 라며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호통을 치시는데 정말 너무 억울했죠.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뒀죠.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제 행동을 눈치채고는 더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하고 혼자 집 밖에 나가면 화를 냈죠. 퉁명스럽게 대하면 저를 사랑한다며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랬어요. 갈수록 버거웠어요. 그런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내 남편이고 평생 부부로 살기로 한 상황에 뭘 어찌 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에 스트레스만 극에 달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남들 밑에 굽실거리며 일 안 해도 되게 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던 저는 남편과 맞춰서 살아가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에 찬물을 뿌리는 일이 생겼어요.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남편은 제가 서재방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청소도 본인이 하겠다며 방문까지 잠그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묵은 먼지가 많을 거란 생각에 저는 청소를 하기로 했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발견했죠. 당연히 저는 끄려고 마우스에 손을 갖다 댔고 그 순간 화면 전체가 제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떴어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제 모습을 언제 찍은 건지, 그걸 왜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해둔 건지 이상하게만 보였죠. 너무 놀란 저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이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폴더를 열어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죠. 폴더는 모두 5개,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제 이름의 폴더를 열어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제 몸을 찍은 사진들이 수백 장이 나왔어요. 옷을 갈아입는 사진도 있고 알몸인 사진도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대체 왜 이런 사진들을 찍었고 따로 저장까지 해둔 건지, 혹시나 해서 열어본 다른 폴더에는 낯선 여자들의 알몸 사진이 또 수백 장이 나왔어요. 저장 날짜로 봤을 땐 저를 알기 전이었고 그런 폴더가 3개나 더 있었죠. 저는 기겁을 했어요. 내 남편에게 이런 성도착증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날 집에 온 남편의 손을 붙들고 서재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을 보여줬죠. 이 사진들 다 뭐야? 왜 나 몰래 내 사진 찍은 거냐고. 이거 다 봤어? 당신이 컴퓨터 켜놓고 갔잖아. 당신 이 여자들 사진 뭐야? 설마 나 만나기 전에 사귄 사람들이야? 맞아. 그 사람들도 이거 알아? 당신이 그 사람들 알몸 사진 찍어둔 거? 그냥 나 혼자 보는 거야. 어디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왜 내 컴퓨터 뒤지는 거야? 이제는 당신 진짜 모르겠다. 정말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져. 이혼해.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뭐? 이혼?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니, 당신 허락 같은 건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이랑 헤어질 거야. 이혼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미친놈처럼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에게 매달렸고, 그래도 단호하게 나가자 화를 내더군요. 내가 너 놔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너 절대로 내 손에서 못 벗어나. 절대로. 아니, 이혼해줘야 할걸.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이 사진들 세상이 다 알릴 거야. 내가 그거 복사 안 할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 너 진짜 이럴 거야? 선을 넘은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 한동안 찜질방에서 지내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다시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끔찍하게만 느껴졌죠. 저는 합의 이혼을 요구했고 다행히 진정이 됐는지 이혼 서류에 군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지 돈도 준다고 하길래 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어요. 괜히 받았다가 체할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렇게 의외로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애는 쓰였지만 집도 구하고 직장도 새로 구하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무엇보다 정신병자와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이혼이란 게 저에게 상처가 많이 됐죠. 다시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도 들었고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의식이 됐고요. 하지만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전적이어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덕분인지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갔고요. 그렇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저를 찾아왔어요. 김경란 씨 되십니까? 네, 전데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그 이호석 씨가 전 남편 되시나요? 네, 맞는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이호석 씨가 어제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요.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이 보여주는 사진 속의 전 남편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묻지마 폭행 사건 같은데 혹시나 보복성 폭행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며 저더러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집에 있었다고 했고 남편이 너무 심하게 맞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더 걱정이 됐고요. 경찰은 제 진술을 받고는 곧 돌아갔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한 통 넣을까 하다가 말았어요. 이혼까지 한 상황에
혹시나 다시 저에게 들러붙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러고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어제 집에 계셨다면서요? 그럼 이건 뭐죠? 네? 뭐가요?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의 CCTV를 다시 보여줬는데 그 속에 제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입고 다니는 옷과 똑같은 걸 입은 여자가 어떤 남자와 얘기를 주고받았고 이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는데 그 남자가 전 남편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쓰러지자 괴한이 화면 속 저로 보이는 여자와 도망가는 게 찍혀 있더군요. 정황상 김경란 씨가 폭행을 사주한 것 같은데요. 이호석 씨도 비슷한 의심이 된다고 증언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저는 어제 이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증언해 주실 사람이 있습니까? 저 혼자 사는데 누가 증언을 해요?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 서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서로 끌려갔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CCTV 속 여자는 제가 봐도 저로 보였죠.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먹히지가 않았어요.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전 남편을 마주쳤죠. 온 얼굴이 멍투성이인 사람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군요. 나 버리고 갔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또 괴롭히냐? 너 내가 콩밥 먹여줄 거야. 편하게 살게 둘 것 같아? 나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믿어줘. 네가 한 게 아니면 대체 누가 그런 건데?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발뺌할 수 있어?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억울했고 속상했죠.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하필 영상이 그렇게 찍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몰라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변호사를 구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벗으려고 애를 썼죠. 답답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변호사비를 내려면 쉴 수도 없었어요. 눈물이 났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나 한탄스럽기만 했죠. 제가 아니라고 할 증거가 너무나 부족했어요. 영상에 버젓이 내 모습이 찍혀 있으니 아니라고 할 증거가 없었죠. 변호사조차 어쩌면 실형을 살지도 모르겠다고 했고 막막해진 저는 점점 포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면 모든 일을 없던 걸로 하겠다고 저를 회유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바로 며칠 전에 콩밥 먹이겠다고 쏘아붙이더니 이제는 용서하겠다며 다시 합치자뇨. 저는 싫다고 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제 무죄를 알릴 알리바이가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 남편을 구타한 범인을 찾았다고요. 폭행 사건에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DNA가 일치했고 그래서 구타한 범인을 특정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죠. 전 남편도 와 있더군요.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 범인이 실토를 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도 되는 걸까요? 범인은 전 남편이 자기한테 시켜서 그날 구타를 했다고 했어요. 돈을 받아서 그렇게 된 일인데 영상에 찍혔던 여자도 자기가 섭외한 저를 닮은 사람이었고 옷은 전 남편이 준비한 걸로 갈아입고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범인의 진술에 전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조사 끝에 밝혀졌어요. 그 인간이 벌인 자작극인 것을요. 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너를 얼마나 찾고 싶으면 내가 이런 짓도 하겠어. 제발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해. 이 미친놈. 이런 정신병자 같은 놈. 야, 너야말로 깜빵에 들어가서 갱생을 좀 해야겠다. 너 몸이 편하지? 그래서 이런 짓 하는 거지? 깜빵에 들어가서 교육 좀 받고 나와. 알겠어? 이 더러운 새끼야. 아, 여보. 누가 네 여보. 미친놈.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그 인간을 오히려 고소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자작극으로 덮어 씌우다니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경악을 하겠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꼬이자 한때는 시부모님이었던 그 인간 부모님이 합의를 하자고 사정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신병자인 자기 아들이 정상인 줄 알고 남탓만 하는 그 부모들도 혼이 좀 나야 했어요. 자기들도 고통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렇게 그 인간 깜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바닷가로 내려왔고 엄마도 불러서 지금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대체 전생에 뭘 했길래 미친놈들이 주변에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다 정리가 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 인간 출소하고 나오면 저를 단념해야 할 텐데 혹시나 찾아올까봐 걱정입니다.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 조심 잊지 마세요.